이거 이번 주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주까지만 한 주 더 할게요. 뒷부분이 되게 흥미진진 해가지고 이 책을 다 읽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제 위주로 흥미있고 명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구조들을 조금 읽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 파트는 불행은 모두 과거와 미래에 있다. 이 데런 브라운도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제가 매번 이 선방에서 강조했던 얘기죠. 과거는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존재하는 건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밖에 없다. 이건 사실은 명상이나 심리학 뭐 하여간 이쪽 분야에서는 이걸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울하죠. 이불킥하는 그런 이불 요즘 말로 누워있다가 불현듯 과거의 어느 지점에 지나간 일들, 특히 지나간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떠올랐을 때 어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우울해지죠. 반대로 미래는 어때요?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해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핵심적인 감정 두 가지가 우울과 불안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 특유의 화. 이 세 가지 감정이 굳이 시제를 따져보면은 우울은 과거에 기인하고 불안은 미래에 기인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뭐냐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잡아올 수도 없고 땡겨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거죠. 이 책의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 불행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일을 반추하거나 미래의 일을 앞당겨 걱정하는 데서 온다. 특히 흔한 것이 죄책감이다.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면 죄책감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똑같은 얘기. 여기는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울과 불안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왜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아까 아까가 아니라 요즘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대만과 중국 양안 문제 되게 의외로 이거 제가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주말 동안 쉬면서 즐겨본 게 대만과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까 말까 이런 문제 제가 되게 침잠이 있었어요. 관련된 유튜브 막 몇 시간씩 봤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걸 보면은 그래도 설마 전쟁이 나겠어? 근데 사실 대만 사람이면 어때요? 되게 불안하겠죠. 미래 시점에 닥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닥칠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장사 많이 하잖아요. 장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때요?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인간의 가장 취약한 거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달마대사도 사실 그걸 영업한 거예요. 너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여기 불안하지 않은 분들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집착. 두렵잖아요, 미래. 그리고 죄책감 뭐예요? 내가 지나간 일. 그때 더 잘할 걸.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걸. 남편한테 더 잘할 걸. 아내한테 더 잘할 걸. 사랑했던 그 당시에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한테 더 잘할 걸. 그때 해주지 못한 것들을 그때 지나갈 때 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감정의 요소다. 우리는 지난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일지 모른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잘못된 죄책감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모두 과거의 것이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붙들려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복된다. 소가 되새김질 계속하죠.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반추. 염을 먹고 계속 껌 씹듯이 계속 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큰 집에 시골에 놀러 가면은 소를 키웠는데 어렸을 때 잘 얘가 되새김질을 하는지 반추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껌을 씹고 있는데 저 여물이 그렇게 질긴가? 라는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위장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유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씻고 이걸 계속 반복한대요. 반추 사고. 근데 심리학에서 반추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아요. 과거에 지나간 감정을 다시 꺼내. 부부싸움 하세요? 가끔? 잘 안 하세요? 그러세요? 두 사람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자기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거서 싸우지 않아요, 혹시? 아니, 싸움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그냥 최고로 많이 반응하는 게 그만해. 끝나요. 더 이상. 요즘 말로 보살이시네요. 예, 좀 그런 속으로 되게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왜 엄마 뭐 아들 뭐 이렇게 자녀들 간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거 안 해요? 너도 그때 그랬잖아. 지금 계속 시작 어때? 그때 지나갈 때 반추하죠. 계속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 혼자 안 그래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주면 누워 있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죠. 이래서 그때 내가 이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갈 걸. 그때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갈 걸.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걸. 계속 반추해.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사고죠. 지나간 일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 사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지나간 일 갖고 끄집어내는 거 좋지 않아요. 네가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과거, 반추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자신이 불편해할 것이 뻔한 예정된 어떤 일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린다. 아니면 이미 싫어하는 누군가와 며칠 뒤 나눠야 할 짜증나는 대화를 상상한다. 공연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떠올려요. 티벳 얼마 전에 꽤 유명한 속담이 있죠. 티벳 속담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지금 하는 소위 말하는 걱정이 한 90% 이상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닥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구 멸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전 어렸을 때 지구 멸망하면 어떡하나 되게 불안해했어요. 저희 옆집에 그때 약간 종말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라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벽장에 책 꽂혀 있으면 꼭 꺼내서 보는 약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집 보니까 다 그 종말론 책이 엄청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엄마랑 이제 아버지한테 책 좀 빌려주세요. 그럼 또 되게 좋아하지. 자기네 그 책 빌려간다니까. 그래서 휴거란 책 이런 거 봤거든요. 너무 끔찍해서 제가 되게 여린 감수성의 소유자라서 지구 멸망하면 어떡해. 중학생 때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구 멸망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만 침공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걱정할 시간에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게 나아요. 지구 멸망할 것 같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몰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지구 멸망, 내일 지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인가 누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런 사고, 사실 이게 되게 명상적 사고예요.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나는 내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해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시나리오들을 한껏 펼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내는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가 여기서 많이 그 스토아파의 철학을 다루는 책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갖는 거죠. 오늘에 충실해,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명상을 15분, 20분 지금 하셨는데 이런저런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다 처음부터 집중이 잘 되고 막 몰입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명상을 오래 하셔도 그게 막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어떤 조건으로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 명상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일어나는 거는요, 그건 명상 아니에요. 조건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는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상은 좀 달라요. 수시로 변하는 거. 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수치화, 아니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각화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가끔 이제 저는 사실은 영상 상담 심리를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심리 측정 같은 거 하거든. 혹시 MBTI는 다 아세요? MBTI 요즘 유행 많이 하는데 사실 MBTI는 좀 대중적인 관점이라서 그러니까 좀 정통으로 심리학하는 분들 되게 좀 좋아하진 않으세요. 근데 뭐 그거는 저는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MMPI는 그런 심리 측정 하거든요. 뭐 불안 지수가 몇 프로, 뭐 우울 지수 몇 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도 반반이에요. 인간의 심리 상태를 과연 수치화할 수 있냐, 정량화할 수 있냐에 대한 좀 불안이 몇 프로면은 뭐가 좀 나아지고, 예. 마치 이런 거죠. 나 얼만큼 몇 프로 사랑해?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몇 프로 사랑해? 자녀를 몇 프로 사랑하세요? 아들, 딸 몇 프로 사랑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냐, 정량적 평가는 어렵다는 거죠. 100% 아니면,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100% 말고 또 있겠어요? 제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새끼 난 내 새끼 한 30% 정도 밉고 70% 사랑해.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느 정확한 절대 영역은요, 수치를 매길 수 없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여기서 축복이자 저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는 것도 축복이자 저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즘에 무슨 하라리? 누구죠? 그 사람 사피엔스 책에서 바로 그 핵심을 관통하는 구절이 뭐잖아요.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 인류의 조상이 되고 지금 현생 인류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는 능력이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인류의 가장 큰 저주잖아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전쟁하잖아요. 쳐들어가고 죽이잖아요. 뺏고 탈취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죄송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가정하고 그걸 믿고 섬기고 아까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 것에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이자 축복. 이건 저주이자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격언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좀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주장하면 삶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마음은 치유되는 게 아까 이제 뭐 달마대사랑 해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마음이랄 게 없는데 아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마음이란 게 없는데 치유받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은 치료받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외상을 어디 가서 이렇게 탁 부딪혔어. 저 지난주에 등산 갔다 왔거든요. 여기 주말에. 그래서 살짝 잘못 디뎌가지고 무릎이 약간 안 좋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파스를 막 덕지덕지 붙이고 막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심한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심각하면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은 그게 없어요. 마음은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을 것도 없어요. 대신 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훈련할 수 있어요. 마음 훈련. 또는 마음 챙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명상에서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는데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챙기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요즘 용어를 많이 써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점 같은데 마음 챙김이라고 검색을 넣고 책을 검색하면요. 몇십 권이 떠요. 명상 분야 아니라 요즘엔 경영 분야에서도 많이 마인드풀리스를 도입을 하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챙겨야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챙기는 거예요. 뭐요? 마음이 여기 있는 샤프를 챙겼죠. 보고 있죠. 핸드폰을 보고 있죠. 여기 죽비라고 하는데 이 죽비를 보고 있죠. 마음이 계속 대상을 챙기고 있죠. 여기 사람이 앉아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시네. 저기 핸드폰이 저기 금줄이 달려있네. 저건 뭘까? 제가 지금 마음으로 계속 챙기고 있죠. 저기 오늘 저한테 뭘 또 주셨네. 와, 나한테 선물 줬으니까 더 좋다. 지금 뭔가 계속 챙기고 있죠. 마음이 대상을 챙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훈련을 가능해요. 지금 이런 마음을 계속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걸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명상하셨죠. 마음을 훈련했죠. 마음이 훈련을
마음을 훈련했잖아요, 지금. 그 훈련은 가능해요. 트레이닝. 또는 프랙티스는 가능해요, 이게 마음은. 근데 마음은 힐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고장나지 않는데? 아까 달마대사와 해가처럼 야, 너 그 불안한 마음 가져와.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는 건. 불안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이게 데런 브라운이랑 저랑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랑 통하는 게 많아.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레몬물의 비유 제가 자주 쓰는데, 그 커피숍 가면은 요즘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아마 얼음물 같은 거 따로 놓을 거예요. 좋은 커피숍 가면. 거기 레몬 한 조각이 있어요. 얼음물 안에, 얼음물 통 안에다가 레몬 한 조각을 딱 띄워놔요. 레몬물이에요, 그냥 생수예요? 교수님 패턴이 있네요. 적당한 패턴. 왜 보살인지 알 것 같아. 왜 사모님이 저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조 선생님이 저렇게 평가를 했는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당히 명상적 태도이기도 해요, 그게. 실제로 명상적 태도예요. 물론 미꾸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명상적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질적인 변화는요, 한 조각, 제가 아까 그 마음을 정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더 덧붙이면요, 99%가 기울어도 1% 때문에 뒤집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인간관계, 제가 대학생들 많이 만나고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너네 연애할 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99% 별론데 딱 한 가지의 뭔가 매력 때문에, 인간 마음은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99% 넘어왔으니까 다 됐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수 안에 레몬 조각이 1%도 안 되지만 그 1%의 레몬 조각이 이 물을 레몬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50보 100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50보와 100보는 완전 다릅니다. 네. 그게 그거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약간 도아님 뭐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도아님 뭐지, 도개걸륜모 더 많아. 왜 중간 건 다 빼놓고 왜, 그리고 예스 아님도 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명상적 관점에서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왜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윽박지르잖아요. 되게 단촉한 사고죠. 짧은 생각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 이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다시 한 계피를 피웠다고 해보자.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실패했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그렇죠? 나 이제 금연 끝났네. 그리고 2주일 만에 다시 하루에 20개피를 피우는 골초로 들어간다. 저희 아버님이, 저는 담배를 물어본 적도 별로 거의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되게 소위 말 골초셨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시 꼴초, 여기는 골초라고 써있는데 골초라고 읽으면 맛이 안 나잖아. 꼴초로 돌아간다. 이런 때를 대비해 에픽테토스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완벽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기 족발도 원조 아니면 안 먹어, 심지어. 왠지 원조가 완벽해 보여, 그 집이. 에픽테토스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석 달 만에 피운 한 개피는 몇 년 동안 하루에 20개피를 피우던 시절에 비하면 엄청난 성공이다. 여기 지금 5분 지금 20분 했거든요, 명상? 살면서 20분 동안 이렇게 무뚝하니 앉아 계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20분 동안 졸았던, 딴 생각했던 간에 그 이전보다는 다른 거죠. 꾸준함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더 하시면 좋은 거죠. 어쩌면 다음 석 달 안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수도 있다. 6달 뒤에 다시 또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연초에 작심삼일 하시죠. 연초에 그렇게 헬스장이 미어 터진답니다. 3일간. 연초에 많이 레슨 신청 들어오지 않아요? 좀 그건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또 있나 봐요. 여름에 어떤 그런 또 밖에 나가서 보여줘. 요가 전문가시고 요가 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 어떤 작심삼일을 3번씩, 그래서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마음은 이런 식으로 갱신해 나가고 트레이닝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담배 피우는 여기 담배 금연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참고 한 개 피우는 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보다는. 그래서 실패는 실패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실패란 단어는 피드백으로 고쳐서 부르라고. 실패는 없어요. 새로운 피드백이 있을 뿐이에요. 이 방식보다 이 다른 방식을 가기 위한 새로운 피드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런 분하고 나랑 한번 만나야겠어. 영어가 좀 안 돼서 그러긴 한데 만나야겠어. 그래서 조금 몇 개만 더 할게요. 스토아파의 예측 명상 프레 메디테이션이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시다라는 여기가 있어요. 간단한 실습인데 예측 명상 여기 번역이 조금 프레라는 이전 앞이란 뜻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사전 명상 아니면 전 명상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책을 예측 명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책의 어떤 왜냐면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전 명상. 뭐냐면 누워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5분 정도 누워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 건지 한번 이렇게 쭉 쭉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굴 만날 거고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래요. 제가 이제 아까 태극권을 좀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태극권을 처음에 배울 때 그 동작을 많이 외워야 돼요. 태권도 품새 있죠. 뭐 태극 일장 뭐 있잖아요. 요가도 그런 거 있나요? 어떤 외워야 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뭘 외워야 되니까 아사나가 있잖아요. 어떤 자세. 근데 변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네, 항상 그냥 변형으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무술은 태권도도 이제 품새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태극권이나 중국 무술은 투로라고 해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품새 같은 게 있어요. 동작을 계속 연결 동작 계속 해야 돼요.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 예를 들어서 뭐 기세부터 예를 들어서 수세라고 하는데 그게 쭉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거를 거의 계속 동일한 걸 반복해야 되는데 동작이 많으면 100개가 넘어가고 적어도 한 10개, 20개 돼요. 그래서 못 배우겠어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해요. 되게 지루하고 오래 걸려.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극권을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태극권 되게 느리잖아요. 속 터져 죽고. 한국 사람들 빨리 막 날라차기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태극권은 정말 세워라.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잘 배워나 봐요. 느리 세워라 내워라 진짜 뭐 속 터져 죽어. 그래도 저는 잘 못 외웠어요. 이 투로를. 그런데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은 알았던 것도 까먹게 돼요. 이거는 무술뿐만 아니라 공부해서 그렇죠. 잘 나가다 어느 순간 탁 약간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 이전에 외웠던 것도 다 흩어져. 그러니까 저를 그때 가르쳐줬던 사부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왜 우린 또 빡센 거 좋아하잖아. 이 명상계에서도 빡센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거 지금 아까 20분 명상했다는데 벌써 20분이나 했다고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좀 숙달되면요 20분이 명상이에요. 2시간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잘한다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정량적 사고죠. 시간과 비례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걸로 그걸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래 앉아 있는 기술을 익힌 거죠. 오래 앉아 있는 기술을 익혔다고 저는 해석해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명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 조금 약간은 저기가 있죠. 그래서 못 외우니까 그냥 앉아서 그 동작을 못 외우면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처방은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네가 그걸 하고 있다고 떠올려봐. 네가 그냥 실제 태극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앉아서 저기 그냥 앉아서 떠올려봐.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누워서 그냥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 거냐는 걸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려보라는 명상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되게 그럴 수 있겠다는데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교의 명상과는 달리 스토아파의 예측 명상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려놓기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에 관여하기를 원한다. 물론 생각 내려놓기는 평온함을 얻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예측 명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히 현재에 사는 법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예측이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예측이라고도 하네요. 또한 스토아파의 예측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의 원칙을 수용하고 강건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미리 짐작해보는 몇 분간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일반적인 명상은요, 사실 뭘 상상하고 떠올리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계속 자기 내면에 주시하라. 또 호흡에 집중하라. 또 단전에 집중해라. 아니면 특정한 문구에 집중해라. 왜냐면 기도 같은 거 사실은 저기 천주교나 이런 서방의 어떤 그 동방 정교회 같은 데는 아주 깊은 명상의 전통이 있거든요. 왜 묵상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관상 기도 같은 것도 명상이거든요. 천주교에서도.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적극적인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아까 제가 명상은 뭘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예측 명상은요, 하루를 떠올려 봐라. 시뮬레이션을 그려봐라. 그 융심리학에는 적극적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명상, 그 칼 융 있잖아요.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 제자, 칼 융. 그 세차할 때 쓰는 융 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가끔 한번 3000% 빠지죠. 그 융이 창안했던 일단 일종의 심리적 기법 중에 하나 적극적 명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계속 떠올리라고 하는,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여기 격언이 무슨 격언이냐면 여기 어떤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하루가 저물고 밤의 휴식을 위해 자기 방으로 물러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해악을 바로잡았는가? 어떤 악덕과 싸웠는가? 너의 어떤 면이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그날 하루의 품행을 점검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삶, 절제하는 삶 이런 것도 되게 강조했다고 해요. 요거 들으면 우리 원불교 분들은 뭐 떠올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 반성,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를, 원불교에서 일기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기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하루 계문의 범과 유무를 체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뭐야? 원불교 창시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대에 이미 있었어 이런 게. 근데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어느 종교나 하루를 지내면서 하루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요 뒷부분 이거 재밌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때로는 3인칭 시점이 필요하다. 이 책 제가 안 읽고요.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때로는 3인칭 시점이 필요하다. 우리 여기 이 책에 보면 요 구절만 좀 언급을 하자면요.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을 1인칭 시점으로 더 감정적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내외의 브로드만 영역이란 곳이 이런 자기지향적 관점과 연관이 있는데 이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우울증을 겪게 된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3인칭으로 시점을 바꾸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몇 년 전까지 비행기 공포가 있었어요. 비행 공포가. 제가 외국을 전에 좀 이 관련된 업무 때문에 외국을 나갈 일이 좀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난기류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 옆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여성 승객은 너무 즐겁게 그 앞에 이제 그 국제선탑 앞에 TV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너무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 당시에 무한도전 예능 프로 유재석 나오는 무한도전을 보면서 비행기가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분 그걸 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젊은 남자인 나는 죽겠는데 옆에 계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성분은 막 재밌게 유재석을 보고 웃고 있는 거, 비행기를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제가 이 얘기는 자랑으로 하니 저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무술도 했고요, 명상도 했고요.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는 이것도 배웠고요, 저는 이것도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 흔들리니까 나는요 했던 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비행기 탈 일이 제법 많았거든요. 극복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극복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썼거든요.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나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에 앉아서 근데 저는 이 책대로 얘기하면요. 이걸 더 증폭시키는 오히려 더 공포를 증가시키는 건요. 내가 앉아 있는 거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네. 1인칭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네. 3인칭이 되면 뭐예요? 주인공으로서 내가 비행기 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네? 좀 무섭겠네? 저 되게 무섭겠다. 떨리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발짝 떼서 3인칭으로. 이게 심리치료 기법에서 많이 써요. 3인칭 기법, 이런, 이 3인칭 기법을 예를 들어서 영화관 기법, 이렇게 빈 의자 기법 이런 걸 막 있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행기가 흔들리면요. 제깍 머릿속으로 비행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울과 불안과 죄책감과 공포는 증폭됩니다. 내가 나라는 생각이 있을수록 강할수록 자의식이 강할수록 왜 그 예술가들이 뭔가 심취해가지고 연기하죠. 그 배역과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메소드 연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게 나오기가 나중에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데 막 시간이 걸린데 너무 몰입하면은. 예. 근데 그거를 잘할수록 좋은 배우야. 막 이 악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악역을 하다가 갑자기 또 선역, 되게 순수한 배역. 이게 넘나드는 거 어때요? 시점을 계속 옮기는 거죠. 자기의 그 시점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변화할 수 있죠. 근데 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할수록 그 트라우마나 우울과 불안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낯설게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낯설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안 하던 짓 하세요. 안 먹어본 거 먹어보세요. 안 가던 곳은 가세요. 이렇게 안 하던 짓을, 그리고 안 만나본 사람 만나세요. 명상은 되게 안 해보던 짓이죠. 그래서 왔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촉담에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죠? 그렇죠? 저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을 하네? 맞아요. 이전에 내가 죽는 거니까. 이전에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